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날 시행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보건행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이도는 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아주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들이고, 네, 정말 변별력을 위해서 몇 문제 10에선 15% 정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될 거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예상도 거의 빗나가다시피 너무너무 평이하게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는데 한번 분포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비교적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편중되게 나오지 않고 또 지엽적이지도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보건의료자원 개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3차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관계 법령이 두 문항하고 제가 이제 괄호에 세 문항이라고도 했는데 왜 저렇게 두 문항, 세 문항이라고 했냐면은 나머지 한 문항은 그러니까 두 문항은 완전히 법령 문제고요. 나머지 한 문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스템, 즉 우리 뭐 보건의료 체계라든가 그런 쪽의 문제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는 법령에 해당이 되기도 해서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은 항상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건사업 및 국제협약에서 한 문항, 보건행정 범위에서 한 문항.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맨날 강조했던 그 기본 이론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엠머슨하고 WHO는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적중해서 나왔습니다. 한 문항이 나왔고요. 보건사업의 평가에서 한 문항이 나왔고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인적 자원 및 동기부여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의외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행위별 수과제하고 포괄 수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직 이론에서 두 문제, 그다음에 보건기획에서 한 문제, 공중보건 문제가 한 문제, 그다음에 정책 및 보건정책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재무행정에서 한 문항.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거는 문제가 쉽다라고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뭐 예상을 빗나갔다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문제 풀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을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닌가라고 약간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복불복이잖아요.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이 맞출 확률을 높이고 틀릴 확률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제 스케줄대로 제 커리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각각 문항에 따라서 2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에 따라서 각각 어떤 단원에서 출제됐고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우리 책 또는 우리가 푼 문제집이라든가 제가 드린 교환이라든가 동영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런 거에 어디에서 출제됐는지를 제가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보실 필요가 없는 합격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문제죠. 보건의료 자원 중에 뭐 인력, 장비, 시설, 뭐 재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라 함은 뭘까요? 작치, 작업치료사, 물치,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임병이라고 그냥 쓸게요. 방사선사, 그 다음에 치기공사, 치위생사,
까지가 의료기사예요. 그러면 의료기사 등이라 함은 두 분이 더 추가가 되죠. 안경사와 보건, 의료, 정보, 관리사가 의료기사 등에 해당되는 직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안경사를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기부여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동기부여 이론의 XY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X형의 인간은 어떤 성악설에 입각한 인간형이고 Y설에 입각한 인간형은 성선설에 입각한 인간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는 감독과 통제, 감독, 통제 또는 강제,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는 인간형이에요. 그렇고 성선설에 입각한 Y형의 인간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주적이고 민주형 또는 자유방임형 또는 권한 위임형의 리더십이 적용이 되어지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Y형이다. 사실 이런 인간형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인간형이죠.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X형에 그렇죠? 해당되는 인간형들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X를 물어봤어요. X 이론에 해당되는 인간형은 경제적 보상과 제재, 통제, 감독 이런 것들로 다스려야 되는 당근과 채찍을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인간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 권한의 위임, 자율성 존중, 그다음에 민주적 리더십 이거는 이제 Y 이론에 해당되는 인간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평이한 문제였어요. 3번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비 지불 방식은 과다한 행정관리 비용이 초래된대요.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대요. 의료기술 발전을 유도한대. 뭘까요? 자, 일단은 과잉 진료와 과다한 행정 비용이 초래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진료비, 뭐 치료비, 뭐 재료비, 약제비 이런 거를 단위당 다 곱해서 진료 한 대로 다 산정을 하는 이른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이겠죠. 행위별 수가제는 뭐죠? 유일하게 사후보상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보상제도. 그래서 우리 다 행위별 수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전보상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진료를 끝내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단위당 곱해서 진료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떨까요? 네,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증대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고 의사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과다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곱해야 되니까 과다한 행정 비용이 초래가 되겠죠. 그러나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와 그 의료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의료기술을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는 신기술 또 새로운 장비 입고 도입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제도가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상급 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요. 자, 1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 다이렉트로 못 간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때문에. 그렇죠? 적절하게 1단계에서 진료받을 사람은 1단계, 2단계는 2단계, 3단계는 3단계 위중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진료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3단계를 가게 되면 이거는 의료가 적절하게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3단계로 다이렉트로 가도 되는 게 자, 뭐가 있다? 응급 상황이라든가 분만,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치과,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혈우병, 그다음에 직원. 해당 직원만 해당이 되고요. 직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을 답으로 하시면 있는 경우죠. 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답으로 골라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직원 당사자만 해당이 돼요. 직계 존비속은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속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윗사람, 가족 중에 나보다 아랫사람을 비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아니죠. 네, 치과랑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전진찰은 외래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분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요거가 아까 공중보건에서도 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보건사업의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사업 내용을 아래 평가 유형에서 모두 고르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이게 뭐예요? 이거는 효과성 평가죠. 효과성. 결과 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결과. 사업의 진행상 의도치 않은, 즉 목표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과정 평가예요. 근데 여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너무 크게 보이면서 이거 그냥 무조건 딱 결과 평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두 번 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그렇죠? 다 읽어보시면 문맥상 이거는 과정 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진행상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 옆으로 살짝 틀어야 되는지, 원래대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과정 평가예요. 사업의 진행 정도가 목표 대비 의도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 같은 얘기죠. 이거하고, 그렇죠? 이것도 과정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과정과 결과 평가로 하시면 되겠죠. 니은과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고, 우리 구조 평가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이건 공중보건에서 제가 풀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 투입을 평가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조 평가다. 초창기에 하는 평가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정답은 무리 없이 니은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뇌머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건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뇌머가, 이 뇌머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1976년하고 1991년에 각각 2번의 개념을 확립을 해요. 1976년에는 보건의료 체계를 각각의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국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사회주의형,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형, 그다음에 개도국, 개발도상 국가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조금 더 완성된 개념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뇌머의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라는 말은 뭐예요? 격자형, 시실과 날실, 즉 행과 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행에는 뭐예요? 행에는 정치적 개입,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는지. 제일 많이 개입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형인 사회주의형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열은 뭘까? 경제적 조건. GNP, 네, 경제적 조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뇌머에. 그래서 2번의 개념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 우리 문제는 죄다 섞어놨어요. 1976년 개념하고 91년 개념을 섞어놨는데,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했어요. 북한 공산국가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바로 중앙계획형으로 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요 개념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 2가지 조건으로 분류를 하되, 자유기업형, 그다음에 복지지향형, 포괄보장형, 그다음에 사회주의, 중앙계획형. 사회주의는 뭐
빼도 되고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부의 개입이 센 거, 정부의 개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사회주의형. 그다음에 이제 포괄보장, 이게 NHS죠, 그렇죠? 그다음에 NHI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유방임형, 자유기업형, 자유방임형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조 문제는 이 두 가지 분류를 다 섞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국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사회주의 중앙계획형 또는 중앙계획형이라고 문제를 골라내시면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진료비 지불 방법 중 포괄수가제의 특징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진료비 지불 제도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행위별 수가제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포괄수가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죠. 자, 진료의 지속성 또는 계속성 유도는 뭘까? 이거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르셔야 되는 제도가 바로 인두제죠. 인두제. NHS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두제와 봉급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왜 지속성이 유도가 될까? 우리 동네 주치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이가 그냥 일차적인 로컬을 일반이가 그 어떤 게 1년 계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가벼운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길 것 같은 건강 상태가 약간 나쁠 것 같은 미리 예방적으로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중증도를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은 조금 큰 병원을 가야겠다. 중증도가 좀 높다 그러면은 봉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이제 뭐 2차,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체계. 이게 바로 이제 인두제잖아요. 그렇죠? 후송을 하거나 이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우리 동네 주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미리미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문턱이 낮겠죠. 그렇죠? 자주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예방 중심.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진료의 표준화와 진료비 산정의 간소화,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죠. 네. 코드 형태로, 질병의 코드 형태로, 즉 각 진단명의 질병 코드가 다 있죠. 그거에 따라서 당연 진료비가 산정이 되니까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간소화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포괄수가제의 특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제적이죠. 진료비를 아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사후 사전 진료비 보상 제도들 모든 제도의 최악의 단점이 뭐예요? 의료가 발달할 수 없다라는 거, 의학이 발달할 수 없다라는 거, 새로운 장비, 입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제도가 바로 포괄수가제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하시면 되고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이건 오히려 단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첨단의학 기술 발전 유도를 못하죠. 포괄수가제는. 이건 뭐예요? 행위별 수가제. 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도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려면 여기 분단 토의를 하나 넣었으면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버즈 세션. 근데 다행히 신디게이트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럽지는 않게 가볍게 3번을 답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신디게이트와 분단 토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피훈련자를 몇 개의 반으로 나누고 분반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나 토의를 하며 그 결과를 전원에게 보고하고 비판이나 토의하는 방식이다. 이거 딱 보면 우리 6대6 메소드라고 기억나시죠? 6대6 메소드. 6분 동안 6명의 분단으로 나눠서 6명씩 분단으로 나눠서 각각 토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워서 와글와글 세션 뭐 이런 별명도 있는 게 바로 분단 토의인데 그거는 보통 말단 직원들에게 행해지는 교육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디게이트는 그거에 반해서 그렇게 분단을 나눠서 각각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슷한 형태지만 적어도 신디게이트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들이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한국말로 분임 연구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신디게이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단 토의는 약간 말단 직원에게 행해지는 그냥 토론 방식이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어떤 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훈련을 하는 거는 바로 신디게이트다. 분임 연구라고도 한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저것도 약간 중간 관리자급 이상에서 시행되는 건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측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 중심의 토론 방법이 바로 사례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수성 훈련도 이것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출제가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내외 직원, 이거는 신규 훈련 방법이에요. 10명 내외의 어떤 사람들을 보통 이제 하루에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박하면서 주제도 안 주어지고 사회자도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 훈련이라든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럴 때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 게 바로 감수성 훈련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건강보험 재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그 마지막 날 제가 법규 문제 쫙 정리해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드렸어요. 573페이지나 페이지도 기억해. 573페이지 21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필기까지 해드렸어요. 예, 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하나 볼게요. 건강보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은 국고지원이다. NHI잖아. NHS가 아닌데 왜 국고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어요? NHI니까 당연히 보험료겠죠. 보험료가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하겠죠. 2번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맞습니다. 6%. 자, 여러분들 국민건강증진기금 있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해요. 어느 정도. 그 국민건강의 어떤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그게 6%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명백하게 틀렸어. 자, 1번 틀렸죠? 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3번. 이거 제가 그 법규 정리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뭐라 그랬어? 100에 14다 이렇게 얘기했어. 즉 뭐예요? 14%란 얘기. 그렇죠? 매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100에 14, 즉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을 받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재정 건전성 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고갈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4번.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왜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대부분이겠냐고. 직장가입자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명백하게 틀린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장가입자가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비슷비슷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 재정을 메꾸고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료로 재정을 메꾸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법규 문제 그 풀고 또 법규 정리했을 때 어떤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셨더라면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문제를 뭐 쉽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추셨을까 틀리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유추해보건데 맞으셨을 거라고 네, 기쁜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아이고 수학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네, 이번에 봤더니 제가 그랬잖아. 2월달 서울시 문제도 잘 봐둬라.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네, 이런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죠. HP 2030도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오히려 또 나오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수학 문제가 아주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 자, 이게 뭔가요? 이거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소속 초등학교 교원들의 능력이 우수한 편이다. 이거는 뭘까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바뀌었네요. 자, 교내 건강 증진 활동을 수행할 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이거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크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시골이어서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부족하다. 이거는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수학 분석 맞는 걸 고른다면 네, 약점인 디귿과 위협인 리을을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S5 전략, 그다음에 ST 전략, W5 전략, WT 전략을 다 보셔야겠죠. S5 전략은 강점으로 기회를 맞이한다,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격적 전략이죠. ST는 강점으로 위협적인 요소를 대체한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다양화 전략. W5는 뭐예요? 오히려 위크니스를, 약점을 기회로 만든다는 거니까 방향 전환 전략이 되겠죠. 방향 전환 전략. WT는 뭐예요? 네, 둘 다 약하지. 위크니스에다가 위협, 사면 초과예요.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그래서 회피 전략 또 내지는 방어적 전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근에 계속 스왓 전략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야, 이 지문 그대로 우리 기본 이론서에 나온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건의료 수준이라든가 보건의료 그 체계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병상 수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병상 수는 또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과제를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과제. 보건의료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 과제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OECD 회원국이 1000명당 12.4병상, 우리나라는 12.4래. 근데 OECD 회원국은 지금 4.4병상밖에 안 된대요. 그럼 우리가 거의 3배네요. 거의 3배, 2.8배가 많은 거죠. 이건 당연히 양적 공급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데 그냥 딱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보건의료 자원 개발 과제가 무엇이냐? 자, 양으로도 충분해야 돼. 양적 충분성. 질도 우수해야 돼. 질적 적절성. 효율성 뺄 수 없죠. 효율적이어야 돼. 장기적인 안목이어야 돼. 총체적 접근이어야 돼. 그다음에 분포의 형평성. 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보건의료 자원 개발 과제라고 우리 이론서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즉 양적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적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성. 그러니까 투입 대비 어때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산출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장기적인 기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기획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총체적 건강이라는 문제, 생명이라는 문제는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된다. 적절성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적절성. 요구에 어떤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요 양적 충분성은 양적 공급으로 호환해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적절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장기적 기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되고 도심에만 몰려 있으면 안 돼. 분포가 형평성 있게 적절하게 잘 스프레드하게 네, 형평성 있게 분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해야 되고 요구에 적절해야 되고 요게 바로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문에 대한 설명은 양적 공급이겠죠.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예산 집행 과정 중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각 중앙부처장이 그 하부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것도 진짜 여러 번 풀었죠, 여러분들.
예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우리 모의고사랑 문제집을 통해서도 많이 풀었는데, 자,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 관서의 장, 뭐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이런 중앙 관서의 장에게 뭘 하죠? 배정을 하죠. 그렇죠? 배정을 해요.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 관서의 장은 누구에게? 각 산하 기관에 뭘 합니까?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하 기관은 바로 사업 진행자에게 뭘 하죠? 원인 지출, 원인 행위 또는 지출을 하게끔 하죠.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거는 지출을 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드렸던 거예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했으면 중앙관서의 장은 산하기관, 이거를 우리가 하부기관이라고 해도 돼. 그렇죠? 재배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재배정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앙부처회장이 중앙관서회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부기관이 바로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상 명시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것도 법규 정리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행운이 있으셨을 거고 그냥 안 보신 분들은 아깝게 하나 틀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다 맞추셨겠죠? 자, 우리 기금 사용 등 기금 몇 조인지는 기억이 안 나. 기금 사용 등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범위가 쭉 나옵니다. 좀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건강생활지원사업 맞아요. 국민영양관리사업 맞고요. 구강건강관리사업 맞습니다. 4번이 틀렸죠. 4번 왜 틀렸느냐? 사업장 건강검진 사업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수정을 하자면 시, 도지사, 지자체죠.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강 증진 사업 이렇게 하지 맞아요. 어쨌든 앞에 사업장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조금 진짜 촉으로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기금 등에 대한 걸 다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맞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25조네. 25조의 기금 사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금 어떻게 써야 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써야겠지 뭐. 그치? 그래서 보면은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 및 흡연 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 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보건교육, 보건통계 작성 보급과 조사 연구 및 개발, 보건통계 작성, 질병의 예방과 검진 관리, 신체활동 장려 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건강 증진 사업, 공중보건 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네, 이게 바로 기금 사용 등에 나와 있는 제25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쭉 가로로 묶어서 정리하시라고 법규 정리하는 날 정리해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아쉬워서 아마 맞추신 분들은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틀리신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 네 기우죠 기우.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암관리법 시행령상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들. 네. 이건 당연히 100% 맞추셨을 거예요.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의 대상이며 검진 주기 2년이다. 맞죠?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 2년이죠.
대부분 2년이죠. 근데 간암이 6개월이고 대장암이 1년인 것만 다르죠. 작은 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고 검진 주기 2년이다. 맞죠?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검진 주기가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15번. 정책에 대한 모형이 나왔어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책 결정 모형도 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안 꼬아서 냈어요. 아주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합리 모형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할 때 인간 능력의 한계로 부득이한 제한된 합리성이래. 제한된 합리성 나오면 이거는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족 모형이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이게 만족 모형이에요. 그렇죠? 제한된 합리성 이 키워드죠. 1번 틀렸고 2번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이게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혼합주사 모형은 뭐라 그랬어? 혼합주사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만족 모형을 발전시켜 조직의 집단적 차원에 적용시킨다. 오답이에요. 오답. 그냥 틀린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에요. 혼합주사 모형 어떻게? 자, 보통 아주 그 줄기가 되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뭘 따르죠?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세부사항, 구체적 사항 이런 거는 점증 모형을 본따죠. 점증 모형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 두 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합을 해서 뭐예요? 수정 보완을 한 거죠. 각각의 모형들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것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은 없었죠. 단점이 좀 있죠. 두 개의 그냥 모형 중에 섞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또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 점증과 합리를 섞어놨다라는 이게 혼합주사 모형의 에치온이라는 학자의. 그래서 지금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죠. 최적 모형은 질적으로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정책 결정 체제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이나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요하다. 여기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요. 최적 모형은 드로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모형인데 뭐예요? 합리 플러스 초합리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효과, 비용 편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합리성. 이것만 양적인 것만 생각을 했느냐 질적인 것도 생각하죠.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뭐예요? 인간의 어떤 직관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초합리적인 질적 모형을 플러스한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질적 모형을 잘 배합한 모형이 바로 최적 모형이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자, A도에서 시군 구별로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비용과 결과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결과는 질보종 생존 연수 퀄리로 측정하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질보종 생존 연수 퀄리하면 뭐예요? 비용 효용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효용성을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영아 예방 접종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의 치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영아의 예방 접종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질 보종 생존 연수로 봤을 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도 얘기하고 동영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퀄리가 나오면 무조건 쉽게 얘기하자면 비용 효용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 뇌혈관 질환 환자가 3년 동안 투병을 했어요. 뇌혈관 질환으로. 3년을 투병을 했는데 그 3년간 투병을 하면서 아무래도 뇌혈관 장애니까 기능을 잘 못하겠죠. 100% 기능을 못하겠지. 그래서 80%의 기능밖에 못했어.
80% 기능밖에 못했어.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퀄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3년 곱하기 0.8%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3년을 투병했지만 비용 효용 분석으로 봤을 때는 2.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17번. 요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은 조직들을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콕 찍어서 팀 조직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의 맥락상 나머지 것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1번이죠. 자, 우리가 팀 조직하면 팀제 조직하면 수평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조직. 우리 수평 조직은 전통적 조직에 뭐가 있나요? 스텝 조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임시 특별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문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어떤 그 계층은 없지만 그 계층 구조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문해주고 충고해주고 그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조직이 바로 이제 수평 조직인데 현대 조직에는 그런 조직이 뭐가 있나요? 바로 태스크포스, TF 조직, 태스크포스 조직이 있고 또 프로젝트 조직. 그렇죠? 이런 조직이 수평 조직이에요. 그럼 수평 조직과 반대되는 거는 바로 계층 조직이겠죠. 계층 조직. 상하 권한과 위임이 분명한, 그렇죠? 권한과 뭐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게 바로 계층 구조잖아요. 계층 조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라인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 조직인 계층 조직과 반대되는 개념의 수평 조직이 팀 조직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문제를 푸셨다면 쉽게 골라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론 교재에서 팀제 조직이라고 콕 찍어서 나온 거는 못 본 것 같아.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상급자에게 직무 권한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집권화. 이건 전형적인 계층 조직, 즉 수직 조직의 특징이죠. 당장 틀렸네. 당장.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2번 볼게요. 팀장 및 팀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서로 협조가 되고 분권화돼 있고 자유롭고 굉장히 뭐랄까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빠른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맞죠. 팀원의 능력과 팀의 실적 등을 기초로 보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능력제이거든요. 그래서 계층 조직에서는 층층 시야,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아랫사람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팀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능력제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제가 얘기했죠. 제가 경고했습니다. 자, HP 2030은 또 나올 거다. 특히 HP 2020에 없던 HP 2030에 추가된 기본 원칙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인지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시 문제 2월 26일 날 본 서울시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연달아서 또 나왔어요. 자, 기본 원칙 좀 봅시다. 모든 생애 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맞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사업을 육성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맞죠? 국가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여기 있지만 정리를 싹 하자면 자, 여러분들 희압. 희압이 뭐였더라? 헬스, 인, 올, 폴리시. 뭐예요? 모든 정책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제고. 그 다음에 건강, 지원적 환경 조성. 그 다음에 누구나 참여해야 돼. 누구나 참여.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나 참여. 그
그다음 모든 생애 주기, 뭐 영아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학생이든 모든 생애 주기, 모든 생애 주기, 생애 과정 주기 같은 말 또는 모든 생활터에 적용, 터에 적용. 그리고 다부문 연계 6개. 6개 맞죠? 네. 이게 기본 원칙 6가지입니다. 모르는 내용 없으시죠? 다부문 연계라고 하는 건 모든 각계 각층의 요즘에 뭐 거버넌스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문의 이해관계자, 모든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동되어져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다부문 연계, 모든 생애 과정이나 생활터에 적용을 하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건강 지원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거 이거는 뭐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히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헬싱키 선언에서도 배웠지만 이게 뭐예요? 헬스 인 올 폴리시라고 해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라. 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6가지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예 외워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틀리는 건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19번. 자, 이것도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몰라도 엠버슨하고 WHO는 적어도 외우고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 WHO하고 보건행정 범위가 엠버슨이 5가지가 같아요. 그래서 뭐가 같냐? 2개 같은 게 바로 뭐냐면 보건교육, 보건통계,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요게 같아요. 그런데 WHO는 여기 뭐가 들어가? 보건, 간호가 더 추가되고 의료가 추가돼요. 그리고 엠머스는 뭐 만성병 관리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실 운영이 추가가 됩니다. 보건시설 운영, 뭐 보건실 운영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직하게 WHO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2번이 해당이 되겠죠.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보건간호. 그렇죠? 그래서 보건교육, 통계,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은 요 5가지는 WHO, 엠머슨이 같아요. 거기에 WHO 다른 거는 보건간호, 의료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엠머슨은 만성병 관리와 보건실 운영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푸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0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셔도 너무너무 오답 냄새가 나잖아요. 4번이. 그렇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다들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보건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왜 진단을 내려야 되느냐? 일단 보건사업, 그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려면은 먼저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할 때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 수집하고 했으면 분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료를 통해 사정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야. 사정을 토대로 이 지역사회는 어떤 건강 문제가 있구나 진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뭐부터 해야 할지,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렇죠? 우선순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착수하는 거죠. 뭐예요?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간호직 지역사회 간호학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에 보건사업에도 많이 이렇게 종종 나오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사실 우리 보건 행정에서는 이제 보건 기획의 과정 있잖아요. 보건 기획 과정. 이제 그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런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 보건 문제와 보건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아까 얘기했지. 진단을 내려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뭐가 제일 급한지. 그쵸?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구, 사회학적 자료를 근거로, 자, 사정을 먼저 하죠.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보건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맞죠?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사정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지역사회 재반 요소 및 가용 자원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취약한 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지 맞을까? 지역사회 주민 전체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왜? 포괄적이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라면은 1차 의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1차 보건 의료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포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을 하는 것은 문제에 위배되는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딱 보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 약간 오답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만, 뭐뭐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오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4번으로 답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4번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도 문제풀이를 마쳤는데요. 문제가 쉬웠지만 또 여러분들 각각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한 며칠간은 푹 쉬시고요. 그리고 네, 좀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토닥토닥 해주시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